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렉스터디 경찰학 행정학전임 이정훈입니다. 예, 오늘 이해 문제 잘 풀어보셨죠? 어떠셨나요? 사실은 경찰 행정법 분야, 특히 행정기본법 파트가 행정기본법이 문제의 소재로 많이 나와서 조금 점수 문제 푸시는데 곤란하시지 않으실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점수 분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평균이 82.65예요. 어저께보다 약간 낮죠? 그리고 100점은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정답률 제일 낮은 문제가 한 문제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고 왜 오답에 많은 분들이 빠지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최고점은 97.5점이에요. 97.5점 맞으신 분은 본원에 5분 계시고요. 홈스터디 1분 계셔서 총 6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상위 30% 점수는 92.5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92.5점이 40.54%까지 내려가요. 잘하셨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준비를 잘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정답률 낮은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문제의 기준은 정답률이 65% 이하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5번, 9번, 10번, 23번, 28번, 38번, 39번. 3자가 계속 안 돼요. 오케이. 보이죠? 39번. 이렇게 7문제예요. 네, 7문제예요. 7문제인데, 오늘도 조금 마음은 바쁘지만 차분하게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되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5번 가봅니다. 5번. 얘도 또, 스크롤을 한번 움직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5번. 경찰 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의 정치관여 금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예, 경찰 공무원의 정치관여 금지 의무는 2020년 12월 20일 전면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에 새로 들어온 조문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정답률이 낮은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1번 경찰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아니 되겠죠? 그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죠. 예, 맞아요. 얘는 경찰 공무원법 23조 1항 규정 내용입니다. 선지 2번부터 4번까지가 23조 2항에 규정되어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들에 열거되어진 다시 한번 경찰공무원법 23조 2항에 열거되어 있는 각 호로 열거되어 있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 나온다고 했죠. 예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안 업무 규정과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구분하는 문제들도 나오긴 했잖아요. 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지 2번 경찰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는 이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얘는 경찰공무원법 23조 2항 제4호 규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지 3번 경찰 공무원이 특정 정당, 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 참석, 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 유도, 권유, 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말이 세죠. 이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얘가 틀린 이유는 얘는 국가정보원법에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그러니까 정치관여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 조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국가정보원법 제11조 2항, 제2항, 제5호 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좀 너무하죠. 근데 경찰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한 행위는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되어진 정치관여 금지 의무에 해당을 해요. 근데 여기서 여기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집회를 주최, 참석,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 집회에 대한 내용은 경찰공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되셨나요? 자, 선지 4번. 경찰 공무원이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이해 행위를 하도록. 이 뭐였죠? 경찰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이해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는 이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23조 경찰공무원법 법 위에 달려 있으니까요. 발문에 23조 2항 제6호 규정 내용입니다. 1호부터 6호까지 정치 활동에, 그러니까 정치 관여 금지, 그러니까 정치 활동에 관여한 행위에 들이 열거되어 있으니까 이것들 잘 정리하셔서 시험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의 정답률은 40%예요. 아마도 1번을 선제 1번을 고르셨던 분들은 10%밖에 안 되시고 2, 3, 4번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아마 시험장 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은 2번이었고요. 30%의 분들이 2번을 골라주셨어요. 아마도 익숙하지 않은 조문이다 그럴 것이니 조문 보시면서 차분하게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 9번이죠. 9번은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9번. 이 문제는 조금 제가 좀 당황했어요. 일단 볼게요. 9번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죠. 현재 1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 의무자 중 시한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죠.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게 1개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 이게 구분을 해야죠. 재산 등록은 뭐예요? 등록 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때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공개는,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거는 구분해서, 등록과 공개는 구분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현재 2번. 1회 등록 재산의 공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 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 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겠죠. 개인정보잖아요. 등록 재산에 관한 거니까 더 예민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등록 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겠죠. 내 정보니까요. 예. 자, 그리고 3번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간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는 취업할 수 있다. 이거는 계속 나오는 조문이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이게 조금 의외였어요. 4번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또는 공직유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단체도 포함되죠. 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하며, 이것도 오타 때문에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몇 번 보는데도 이런 게 자꾸 나오네요. 인도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상 신고해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 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한다. 이거 계속 나오는 조문이잖아요. 100달러 10만원. 그리고 앞에 거 아마도 여기 괄호에 들어있는 것들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이거는 맞는 거죠. 이거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 1항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1항 규정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자주 보셨던 그런 조문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요. 이 문제의 정답률은 65%예요. 많은 분들이 1번을 찾아주셨는데, 왜냐하면 2, 3, 4번은 다 익숙한 거니까요. 근데 30%의 분들이 매력적인 오답으로 4번을 골라주셨어요. 왜 그런지는,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에 몰렸다는 얘기잖아요. 1번, 2번, 2, 3번은 확실히 맞는 걸 아니까 넘기신 것 같고, 4번을 고르셨던 분들은 아마도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이 바꿔서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이건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나오는 조문이고, 그리고 행정학에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됐죠? 예, 다음 문제 할게요.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이게 실무종합이다 보니까 지금 선지나 보기 자체들이 길어요. 그래서 자꾸 스크롤을 쓰게 되는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시험지랑 같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오케이? 됐죠? 자, 10번.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개수 문제죠? 옳은 것입니다. 보기 가. 징계, 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금품 및 향수수, 봉금의 횡령, 유용 등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맞죠? 얘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1항 규정 내용입니다. 이것도 뭐 행정학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경찰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보기나 징계 사유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징계도 하고요. 징계 외에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의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기속행위예요. 5배예요. 5배 내예요. 5배 이네. 5배 내. 오케이. 됐죠? 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2 제1항 제1호 규정 내용입니다. 되셨죠? 보기 다. 나에 따라 징계 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 기간 내에 그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얘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2 제4항 규정 내용입니다. 예. 보기라. 여기부터 아마 헷갈리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앞에 보기 가나 다는 좀 익숙하신 조문들인데 라마 바가 약간 생경한 조문들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보기랍니다.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후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0일이에요. 맞아요. 얘는 국가공무원법 83조 3항 규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기마. 여기서 지금 마하고 바를 구분하셔야 되는 건데 감사원과 그 다음에 검찰, 경찰을 나누어서 조문이 규정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나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쵸? 감사원이에요. 맞아요. 얘는 국가공무원법 83조 1항 규정 내용입니다.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나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이거는 아니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재량행위예요. 오케이? 그래서 감사원과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모두 5개예요. 옳은 것은 모두 5개입니다. 4번이고요. 5개고요. 65%의 분들이 5개를 잘 골라주셨는데 매력적인 오답은 3개였어요. 이건 20%의 분들이 3개라고 골라주셨어요. 4개도 아니고 4개로 골라주신 분은 15%의 분들이 계세요. 3개라고 하시면 라마바가 다 틀렸다고 생각하시거나 위에서 3년 5년이니까 이걸 바꿔놨다고 생각하시거나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나다 보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저께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보셨던 조문들 같은 경우에 실수하지 않도록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모르는 거 틀리는 거는 같이 몰라서 틀리는 거는 여러분들 장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들이 맞는 거 틀리는 게 데미지가 더 크죠.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돌려나오는 조문들이나 계속 돌려나오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시험장 가셔서 어떻게 바꿔 나오던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23번이에요. 훌쩍 뛰어넘죠? 23번 4페이지 있어요. 얘도 역시 선지가 좀 길어요. 딱 들어오네요. 좋습니다. 예, 23번 국가공무원법상 고충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은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직장 문제죠.
신상 문제네요. 죄송해요. 가려서.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말아야겠죠. 맞습니다. 얘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2 제1항 규정 내용입니다. 네, 선지 2번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기관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맞죠? 얘는 76조의 2 제4항 규정 내용이고요. 오케이. 현재 3번 중앙인사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에 따른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관할 고충심사위원회 어디죠? 중앙고충심사위원회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되겠죠. 관할 고충심사위원회 붙여 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얘는 76조의 2 제2항 규정 내용이에요. 4번 중앙인사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거죠. 최근 젠더 감수성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공직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 범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얘는 76조의 2 제3항 규정 내용이고요. 얘가 2018년 10월 16일날 개정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최근 개정 사항이니까 좀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아니면 젠더 감수성에 대한 공직사회가 먼저 선도하여 젠더 감수성을 바꿔나가려는 노력들을 법조문으로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성폭력,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거 인식하시고, 혹시 이 조문을 처음 보셔서 정답을 고르시기 어려웠을 경우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 반가워, 처음 보는 아이구나. 그리고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봐줄 때, 다시 돌아와서 꼭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2교시니까, 행정학 경찰학이니까 여러분들 시간 일반적인 경우 많이 남으세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넘기시고 확실히 아는 문제들부터 푸시고 넘어와서 다시 보실 때는 그러한 이러한 행정부의, 그러니까 정부가 선도적으로 시민사회의 어떤 이슈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법조문으로 구체화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셨으면 상대적으로 정답을 고르시기 용이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예, 다음 문제 갈게요. 2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스크롤 좀 써야겠네요. 예. 죄송해요. 제가 목이 좀 갈라지는데 좀 피곤해서 잠을 좀 못 자서 목이 좀 갈라지는데 좀 양해하고 들어주셨으면,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문제의 문제예요. 100점이 한 분도 안 나오게 만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한번 살펴볼게요. 28번. 행정기본법은 종래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을 행정의 법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그쵸?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은 행정기본법을 보시면 시행이 2023년부터인 조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실효적 법령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행정기본법이나 스토킹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법령들이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행정기본법이나 스토킹 방지법은 조문들이 많지 않으니까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가시는 게 방어적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셨죠? 자, 가볼게요. 보기 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그쵸? 맞죠? 헌법 11조에도 평등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죠. 예. 보기 나.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맞죠?
특히 이거는 뭐예요? 협의의 비례 원칙, 상당성의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보기 다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죄송합니다.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맞죠? 넘어서는 아니 된다. 예.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예. 보기라.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 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 행사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키워드죠. 이렇게 쓰기 되게 어렵죠. 이런 부분들은 근데 그러니까 이런 강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조문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조문은 상대적으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일반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게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뭐뭐 하는 경우에만 이런 조문들은 한번 의심을 하고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렇다면 언제나나 이런 경우에만 이라는 조문이 있다면 그것들은 잘 챙기셔서 쉽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틀리는 거죠. 언제나가 아니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는데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거죠. 되셨죠? 예, 됐습니다. 아마 보기 마가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들의 정답률을 낮춘 원인이 된 것 같아요. 보기만 한번 볼게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관련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틀린데 왜 틀리냐 하면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규정 내용이에요. 이거 행정기본법 제13조 규정 내용이고요. 이거 반대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그냥 실질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형식적인 아니면 관련성 있어 보이는 의무를 부과해도 된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당결부 원칙 위반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 보기대로 해석을 한다면.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권리나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이라는 수식어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문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는 조문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조문은 조문대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문 규정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거는 또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실질적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감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역을 축소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개죠. 3개가 되겠고요. 이 정답 골라주신 분들이 15%밖에 안 되세요.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은 4개, 마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조문은 좋은 대로 풀어주는 게 좋고, 또 이것들 해석을 해보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영역을 줄이는 의미가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이라는 수식어가 꼭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23번 정답률 또 말씀 안 드렸네요. 23번 아까 4번이었죠. 정답이 55%의 분들이 정답을 잘 골라주셨고요. 매력적인 오답은 2번이었는데 아마도 중앙보충심사위원회 기능을 중앙보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을 아마 놓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의 분들이 2번을 골라주셨습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 2문제 남았죠? 38번, 39번. 사실은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한데 제가 요즘 계속 실패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답률 낮은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0문제를 다 준비하긴 하는데
사실 문제를 다 준비하긴 하는데 그 사실 문제를 준비하면서 또 이건 정답률이 더 낮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좀 깊게 준비했던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행정기본법에 관련된 아니면 경찰행정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정답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처음에 문제 오전에 또 문제 저희가 그 정답률 표를 보고 문제를 준비할 때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행정법 그러니까 주관식 선택 과목을 행정법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덜한데 민초고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그 경찰 행정법 파트가 나오면 사실상 좀 불리하실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잘 풀어주셔서 저의 걱정은 기우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예, 그럼 38번 한번 해볼게요. 38번 문제가 잘려 있죠. 여러분 시험지랑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8번.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가. 행정상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만 또 만 나오죠.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행정강제이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또 행정 즉시강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성질상 의무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이거는 행정기본법 제3조 1항 제5호 규정 내용입니다. 거기 각 목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즉시강제를 행할 수 있다고. 오케이, 되셨죠? 틀린 거니까 여기다 표시할게요. 틀렸어요. 자, 거기나 즉시강제는 이른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단 처분은 뭔가요? 행정기본법 제2조 4호 규정 내용이죠.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을 얘기합니다. 그게 처분이고요. 거기서 즉시강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했으니 그럼 사실행위부터 알아볼게요. 사실행위는 뭐예요? 그냥 행정청이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 추상적인 행위나 아니면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예요. 대표적인 게 행정지도죠. 행정지도, 권고, 조언 이런 것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런 것이 비권력적 사실행위 혹은 순수 사실행위라고 하고요. 그럼 권력적 사실행위는 뭔가요? 대표적인 게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오는 불신검문 있잖아요. 불신검문 제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행위예요. 안 따라도 싫은데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그 불신검문 중에 정지 명령 제지를 하는 경우에 그 제지에는 순수 사실행위와 그다음에 수인 의무가 섞여 있는 거죠. 제지를 하면 그냥 그러니까 제지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수인 의무가 합성되어져 있는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많은 분들이 순수 사실행위와 수인 의무의 합성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근데 즉시강제는 뭐예요? 일단은 사실행위이긴 한데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수인 의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고요.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거죠. 어디에 해당해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거죠. 오케이, 되셨나요? 그래서 틀리죠. 그 다음에 보기 다. 즉시강제는 법치국가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권력작용이므로, 그쵸? 불이타라는 표현이 법적 표현이긴 한데 국민들에게 불이타를 주는 거잖아요. 즉시강제 언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 발동에 엄격한 법규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화해서 즉시강제를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요?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리고 그 성질상 의무이행을 명하는 것으로만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즉시강제를 합니다. 오케이, 되셨죠? 보기라. 헌법상 영장제도는 권력의 억제와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경찰상 즉시강제에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학설은 영장 필요설, 영장 불효설, 절충설 등이 주장을 되죠. 원래 우리 적서설, 절충설에 학설을 적잖아요. 근데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영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대신에 경찰상 혹은 행정상 직시강제 특수성을 고려해서 영장제도를 좀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을 판례는 그렇게 절충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보기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는 직시강제 성립상 적합하지 아니하죠. 왜? 행정법 하시는 분들 아시죠? 협의의 소익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령 이런 거죠. 앞에 문제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 전염병 관리법이죠. 37번 문제에 보면, 선지 1번에 직시강제의 직시강제를 규정한 개별법 규정 있죠.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행위. 이것도 직시강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직시강제를 당했어요, 내가. 근데 이거는 공무원이 그렇게 격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의 오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취소소송 할래. 그리고 행정상 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처분에 해당하니까,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장으로서 처분에 해당하니까 후속 요건에 해당한 대상적격에 포섭이 되고요.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행정소송 제기했는데 그 하기 전에 판결이 나기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행정심판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심판도 마찬가지고 행정소송도 마찬가지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격리가 해제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은 내가 회복할 이익이 뭐였어요? 회복할 이익이 없겠죠. 그래서 협의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시강제의 성질상 행정소송에 의한 규제는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대신에 직시강제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직시강제의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정소송의 대상이긴 해요.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이니까, 처분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문제가 앞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두 개예요. 50%의 분들이 잘 골라주셨어요. 매력적인 오답은 30%의 분들이 3개라고 3번을 골라주셨는데 아마 행정법 안 하신 분들께서 보기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하니까 이게 명확한 의미가 뭔지 명확한 의미가 뭔지 파악하기 어려우셔서 말을 골라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제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 부족하신 것 같으면 1층에 내려오셔서 같이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39번이죠.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않은 것은 행정벌에는 뭐가 있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죠. 예. 행정질서벌이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을 말한다. 과료는 뭐예요? 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이잖아요. 과태료죠, 과태료. 오케이? 잘 안 보이네요. 천천히 쓸게요. 과태료가 가해지는 행정벌을 말합니다. 오케이. 선지 2번. 행정형벌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케이. 되셨죠? 행정형벌의 부과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벌이니까요. 선지 4번.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질서 위반 행위와 과태료 금액은 개별 법규에서 정하고 그 부과 등 징수 절차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다. 예.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일반법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될 거고요. 그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부과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죠. 그럼 개별법에서 정한다는 거는 아시죠? 우리 공연법에서도 과태료 1,000만 원이 있을 거고, 과태료 2,000만 원이 일반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도 조례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조례로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55%의 분들이 1번을 잘 찾아주셨고요.
매력적인 오답은 4번입니다. 아마도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을 개별 법규에서 정한다는 게 조금 와닿지 않으셨나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는 선지이고요. 그냥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은 그러니까 과태료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부적인 금액들, 우리 뭐 도로교통법에도 과태료가 있고요. 과태료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연법, 지방자치법 등등등 거기에 따라 그 규정 세부적인 액수라든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되셨나요? 예, 이렇게 오늘 문제들 다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모두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 행정법 부분이고, 또 민총 선택하셨던 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파트라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OT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내가 민총 선택하는데 지금부터 행정법을 공부해야 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최소한의 방어적으로 대안으로 행정기본법이 부칙 빼고 30개 조문이거든요. 그 조문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러면 최소한의 방어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너무 또 행정법 파트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돌아오셔서 차분하게 보시면 또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셨던 거에서 범위를 더 넓히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과목에서 분량을 줄여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답률 낮은 문제 해설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중간중간에 목소리가 안 좋아서, 목소리가 갈라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내일 3회차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렉스터디 경찰학 행정학전임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